그동안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성장률도 지난해 5%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도 5% 넘겼다. 올해 3분기에 4.7%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 조작이 틀림없어요. 통계 조작이 현실을 덮을 수는 없어요. 또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현실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여러 일들 벌어지잖아요. 사회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대졸 취업자들 중심으로 고급 인력들 취업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경제난이 점점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심각해지니까 지금은 농민공 등 소위 사회 밑바닥층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사건들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게 통계 조작인지도 몰라요. 조작된 통계를 믿게 되면 경제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는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통계 조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중국은 그걸 해왔어요. 간첩법으로 자기네 세부 통계들 외국으로 유출시키면 간첩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중국의 전기 소비량 그리고 토막토막 이렇게 전에 들려오는 구매 주수 이런 것들 중국 정부의 세수 이런 통계들을 보면 경기가 하락한 게 분명해요. 세수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세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통계 조작으로 저는 보여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조작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제는 통계 조작이나 선전선동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거기다 과거가 화려하면 조그만 어려움도 아주 크게 느껴져요. 중국은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잖아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10년 중반까지 사반세기 이상 이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 국민들은 뭐 한국 국민보다 더 잘 산다고 막 호언하고 그랬었잖아요. 성장률이 빨라지면 이 저축률이 커져요. 성장률은 빠른 대신에 그 소비 증가율은 거기에 이제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격차만큼 저축이 커지거든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여행도 많이 갔었고 세계 주요 럭셔리 제품들은 중국에서 뭐 거의 다 소비되다 씹혔었고 그랬었어요. 그 뒤에 지금 경제난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요.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지만 실질적인 타격 역시 작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가 가난해지면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요.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모든 경제난은 금융위기가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도에 붕괴됐어요. 어쩌면 2019년도에 붕괴됐어야 했는데 그걸 중국 정부가 온갖 부양정책으로 그걸 계속 늦추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처참하게 붕괴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당연히 금융위기가 진행하죠.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그동안 몰려오던 금융위라는 홍수를 막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이 그 댐을 넘치고 있어요. 댐 위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저는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가 조만간 그 댐이 붕괴되면서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세계 경제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 경제를 덮치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터질 거로서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방정부들은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 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앞으로 닥쳐올 금융위기에 대처할 역량을 이미 다 잃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겠다 싶어서 오히려 제가 걱정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그래요.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되게 만들었던 그 정책을 중국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고환율 정책이고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자기 돈으로 생산했는데 즉각 해외로 유출시켜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됐으니까. 그 정책을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펼쳤고 그래서 장기 부진의 늪에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 대만도 거기에 비슷한 길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예요. 세계 역사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제는 번영을 누렸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를 하면 반드시 쇠락했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래로 중국은 정치적인 독재와 경제적인 독재화가 계속 진행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과연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나? 없다고 봐요. 중국 경제는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민심이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소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제력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시진핑 권력은 점점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을 내치지 않고는 어떻게 민주화가 진척될 수 있겠어요? 근데 시진핑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할까요? 시진핑을 물러나게 할 어떤 정치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 후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일본보다 더 어둡다고 보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그 타격이 적지 않아요. 중국 경제가 제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기 부양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한 사례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쪽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잖아요. 중국도 뭐 고속도로 건설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산성이 중국 경제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외면하니까 정부가 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면 재정 지출이 팽창하면 할수록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률 낮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는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없어요. 물론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하면서 악순환을 할 때는 재정 지출을 팽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악순환이 차단돼요. 그때는 재정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이 경제를 살려낸 사례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게 역사적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양 정책은 이제 화폐 발행을 증가를 시키는 건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경제에 순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들의 가치를 빼앗아야 돼요. 흐르는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이 물과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낮추잖아요. 돌이 스스로 물의 운동에너지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운동에너지가 없어서 결국은 다른 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게 물가 불안이에요. 물가 불안이 있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물가 불안을 잠재워야 성장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래서 경기 부양 조치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을 이룩한 사례도 없어요. 제3세계의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빈곤이 일반화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피, 땀,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성장은 이루어져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민과 기업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요. 근데 현재 경제가 그걸 외면하고 있어서 문제이고, 또 현재 경제학을 배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 당국자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는 면이 강해요.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 못 시켜요. 제발 그 성장률이라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0.5%라니까요. 이게 지속돼 봐요. 내년 성장률 얼마겠어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년 성장률은 1% 턱걸이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이미 다 꺼졌어요. 그래서 더 꺼질 거품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물론 더블 딥이 오겠지만 꺼질 거품이 없으니까 그 하강 깊이가 훨씬 얕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와도 그 타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겪는 고통은 엄청 클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서민들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수출 증가율이 4%대로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우리 언론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갔어요. 수출 물량을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수출 증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은 달러 베이스로 기록이 되니까 환율이 올라간 만큼 당연히 수출은 줄어들죠.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우리 수출 증가율 상반기 두 분기 연속 10% 이상이었었어요. 환율만 올리지 않았으면 수출은 또 10% 이상 증가했다고요. 나는 우리 정부가 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출까지 줄어들게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경제가 호황인 나라의 경제 정책을 본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죠. 근데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 저금리 정책. 얼마나 한심해요. 성공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야죠. 일본은 그동안 엔저 정책을 8차례를 펼쳤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무려 8번이나 실패한 정책을 일본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뒤따라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루빨리 성공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본받기를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싶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47%?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 수출은 GDP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가 내수란 말이에요. 그럼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이 되죠. 우리 주요 자원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생산 단가 낮춰지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더 싼 값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내수는 축소가 돼요. 그래서 수출이 아무리 많이 증가해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기는 하강을 해요. 고환율 정책 펼치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왜 그런 미친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환율이 상승하면 그 경제는 반드시 쇠락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도 쇠락했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그 경제는 번영을 누렸어요. 성장률도 높아졌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물론 현재의 경제가 반대로 가르치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경제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현실이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해요. 현실이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을. 경제학계가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정책 당국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실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아무리 뛰어난 이론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즉각 폐기해요. 제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경제학자들 뭐라 그러겠어요? 고금리 정책 펼쳤으니까 투자가 부진해질 것이다. 강달러 정책을 펼쳤으니까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현실 이론을 배척했잖아요. 미국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다 내친단 말이에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난 사례가 4차례 있었어요. 1982년부터 2001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도 그랬어요. 우리 정부도 제발 현실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은 주요 정책 당국 결정자의 학자가 임명되거나 관료가 임명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버냉키만 유일해요. 연준 의장을 했잖아요. 학자 출신 중에서도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 의장을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장 경험이 20년 이상 30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장을 더 중시하죠. 미국은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 의장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이론에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관료 출신이나 경제학자 출신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제발 내수가 GDP의 90%라는 사실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모든 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해.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당연히 외환이 그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이 되고 환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돼요? 경상수지 해외로 유출시켜야 환율이 유지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약간의 흑자이거나 아니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매달려 있어요. 좀 답답한 일이죠. 성장률도 높으면 안 좋아요. 과다하게 높으면. 경기가 호황이어도 이게 과열되거나 과속을 보이면 바로 경제 위기를 초래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일반 금융기관들조차도 해외 투자로 내몰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나 더 많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도 지금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가 $1,000억 넘어갔어요. 그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 주식시장 진즉 코스피 3,000 넘어가고 4,000까지도 갔을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그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만 삼성? 아니, 10만도 부족해. 20만도 부족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다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고 정부 기관들이 예민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예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인하면 국내 투자하면 한차익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장차 앞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신용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내고 금융위기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가기를 제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0%예요. 외환위기는 왜 터져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터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과다해요. 오히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매년
경상수 흑자가 지나치게 커요. 근데 어떻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겠어요?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0%예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계속 견제하면 오히려 환율이 수요의 시간이동 때문에 급등하는 수가 있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 외환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하지만 않으면 우리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리가 터져도 그것을 충분히 차단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금융이 곧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터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비관적인 진단일지도 몰라요. 어느 학자의 과도한 주장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불안하잖아요. 워런 버핏처럼 세계적인 투자자도 주식 보유 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의 앞날은 대단히 불투명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경제에 임하면 좋겠어요? 최대한 수비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기가 터진다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우리 1998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상반기까지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폭망 수준으로 큰 손실을 봤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 이후로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둔 사람들도 있어요. 위기가 터져서 경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요. 장차 1년 안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현금 보유 비율을 많이 늘려놨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지금까지 손실을 보셨더라도 그걸 많이 하고 남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듣는 질문들은 제가 원하는 질문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지금 모아서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듣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바람직하겠어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경제학자인데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많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것이 저로서는 엄청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